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역사적인 실제 데이터로 진짜 분석하는 강호나라TV의 진강호 평론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와의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시발점이 되는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6개월 전인 1949년 12월 16일, 중공의 마오쩌둥은 소련의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12월 21일이 스탈린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중공과 소련 간의 밀착과 관련한 군사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육군본부의 전투정보관은 박정희가 작전정보실장으로 지휘하며 38선을 둘러싼 남북 간의 충돌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여러 첩보를 입수합니다. 박정희는 북한의 동향을 심상치 않게 인식합니다. 1949년 12월 17일 북한의 전면 공격을 예측한 내용을 담은 연말종합적정판단서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명령만 있으면 하루 안에 평양이나 원산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의 보고서를 불신하여 묵살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직전 박정희는 어머니의 일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구미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전투정보가 장교들에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구미읍 경찰서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6월 25일은 한반도가 장마철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였습니다. 새벽이라 기온은 19도 내외였으나 전운량은 10으로 서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기압은 997 헥토파스칼로 저기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의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습니다.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합니다.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이 어머님 제사를 마치고 문상객들과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6월 25일 낮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구미읍 경찰서에서 순경 한 사람이 김종필이 보내온 긴급 전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금조미명 38선 전역에서 적이 공격을 개시, 목하 전방부대는 적과 교전 중 급히 귀경이었습니다. 당시 고향 마을은 라디오 하나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골이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새벽 4시에 쳐들어왔음에도 낮 12시가 넘어서야 인편으로 남침을 전해받은 겁니다. 박정희 실장은 전보를 받자마자 긴급히 문상객들과 작별 인사를 마칩니다. 그렇게 제사를 급히 마무리합니다. 오후 2시경에 집을 떠나 도보로 구미읍 경찰서로 갑니다. 거기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편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지만 실패합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구미읍 경찰서에서 전투정보과로 전화를 겁니다. 북한 반장이던 김종필 중위와 통화합니다. 서울에 올라가려는데 당최가는 교통편이 없음을 알립니다. 귀대가 조금 지체될 수 있음을 장도영 정보국장에게 보고해 주도록 전합니다. 그렇게 소식을 알린 후 계속 교통편을 찾습니다. 마침내 구미역에서 서울로 가는 화물 열차가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박정희는 즉각 구미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북행 화물 열차를 타고 6월 25일 야간에 서울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전황이 급해지자 상행철로는 병력 수송 열차가 줄을 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화물 열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6월 27일 오전 7시경이 되어서야 박정희가 탄 화물 열차는 서울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박정희는 도착 즉시 6번으로 불리는 용산의 육군본부 벙커 내에 있는 작전상황실로 복귀합니다. 거기엔 밤낮을 꼬박 세우며 전황을 파악해온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저곳과 전화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장마당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모두들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노력했지만 전세는 급속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성모 국방장관과 최병덕 총참모장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6번에 모여 국군은 북진 중이니 안심하라는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 방송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놓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6월 27일 아침에 군수내부 회의를 열고 서울 포기를 선언합니다.
6월 27일 오전 11시가 되자 최병덕 총참모장은 공병감인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다리 폭파 준비를 지시합니다. 6월 28일 새벽 1시경 북한 인민군 탱크 2대가 미아리 고개에 출현합니다. 이 보고는 직강 6번으로 전달되고 지휘부는 공황 상태가 됩니다. 뒤를 이어 10여 대의 탱크와 인민군이 속속 출현하며 순식간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 창경원 쪽으로 향합니다. 남침한 지 불과 3일 만에 북한 인민군의 서울 입성이 시작된 겁니다. 6월 28일 새벽 2시경 국군 지휘부는 후퇴를 결정합니다. 한강 이남의 시흥 보병학교로 임시 이전하도록 6번의 명령을 내립니다. 탱크에 출현해 놀란 군 지휘부는 체계적인 후퇴를 포기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철수하여 합류하라는 식의 집단 탈출을 선택합니다. 이에 따라 6번의 무질서적인 철수가 시작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철수하기 위해 용산의 육군 본부를 떠나 흩어집니다. 6월 28일 새벽 2시 20분쯤의 일입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은 6번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한강 인도교를 먼저 건넙니다. 그런 뒤 인도교 남단에서 최창식 대령에게 명령합니다. 조금 있다 폭파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최종 지시한 후 도망갑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이 도망간 지 10분도 안 된 새벽 2시 28분에 한강 철교 폭파가 먼저 집행됩니다. 이어서 2시 40분경에는 한강 인도교 폭파가 집행됩니다. 폭파 당시 한강 인도교에는 이미 4,000명 내외의 피난 대열이 있었습니다. 폭파 즉시 그중 500명 내지 800명 정도가 강물 속으로 떨어졌고 약 50대 정도의 차량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여기엔 6번에서 철수하던 군대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미처 한강 인도교를 넘지 못한 시점입니다. 당시 김종필은 6번 병기감실 앞에 있던 GMC 트럭을 발견합니다. 이를 운전하여 6사 8기생인 동기 몇 명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한강 인도교를 약 200m쯤 앞둔 위치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섬광이 번쩍하더니 큰 폭발음이 났습니다. 뭔가 후두둑 떨어져 얼굴에 묻었는데 사람들의 피와 살점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한강 인도교에 도착했더라면 폭발의 희생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종필 일행은 차를 버리고 서빙고 나루로 가서 바지선을 구해 한강을 건넙니다. 박정희 일행은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뚝섬 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룻배를 구해 한강을 건넌 뒤 걸어서 시흥을 향해 갑니다. 장도영 정보국장 일행도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작은 배를 구합니다. 노도 없어 손바닥을 사용해 노처럼 저 한강을 건넙니다. 이러는 사이 인민군은 6월 28일 새벽 5시 중앙청을 접수합니다. 6월 28일 11시 30분이 되자 시청, 방송국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거점을 모두 접수합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최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28일 11시 30분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렇게 개전 사흘 만에 서울 함락에 성공합니다. 한편 차량을 버리고 한강을 넘어야 했던 박정희와 전투정보과 장교들은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흥의 육군 보병학교 집결지에 합류가 늦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전황은 더욱 급해집니다. 군지휘부는 6월 28일 오후 6번의 임시본부를 수원의 농업시험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6번 정보국의 임시 장소는 수원 청년훈련소로 정해집니다. 여기엔 장도영 정보국장과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이 먼저 도착합니다. 오후 5시가 넘자 북한 반장인 김종필 중위도 합류합니다. 장도영 정보국장은 박정희의 신속한 귀환에 고무됩니다. 남로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박정희입니다. 일종의 백의종군 형태로 일하던 박정희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정세 분석을 주로 하며 6.25 남침을 정확히 예측한 박정희입니다. 비공식 작전정보실장으로 일해오던 박정희를 더 이상 백의종 군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박정희를 불러 현역 소령으로 또한 공식 전투정보과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박정희는 김종필 중위에게 계면적인 표정을 지으며 알립니다. 나 복직했다고 말입니다. 김종필을 비롯한 전투정보과 장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난리통입니다. 구두상으로는 통보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령이 난 것도 아닙니다. 군복이나 철모나 군화 하나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김종필 중위가 이곳저곳 찾아보다 헌철모 하나를 주워옵니다. 둘러보니 마침 상황판 정리에 쓰던 빨간 색연필이 보였습니다. 김종필은 그 색연필을 집어 철모에 빨간 태극 문양이 든 소령 계급 표시를 그려넣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에게 그 철모를 건네면서 우선 이걸 쓰시죠 라고 말합니다. 박정희는 색연필로 소령 계급이 그려진 낡은 철모를 받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박정희는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 정보가 장교들의 상관으로 더욱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애국심으로 뭉쳐집니다. 하지만 전투정보과의 전력 유지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낙동강 전선의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병력 손실에 따른 군재편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6번의 참모장교들까지 차출되어 일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싸워야 필승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전투정보과 소속 장교들이 임의로 차출되어 전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팀워크로 다져져야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정희 소령의 소신이 뚜렷한 지휘는 김종필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확립됩니다. 이렇게 박정희 소령은 전투정보과를 지휘하며 6번을 따라 대구와 부산을 오갑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박정희를 정보국 보급실장으로 있던 김재춘 소령이 안쓰럽게 봅니다. 그는 육사 5기생이었는데 육사 2기 출신인 박정희 소령을 스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교육받을 때 박정희 선배가 교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정희 소령이 남로당 사건 과정에서 실현하여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춘 소령은 입만 열면 박정희 소령에게 말합니다. 제발 옛 사랑은 잊고 장가를 드시라고 말입니다. 이 무렵 대구 사범의 1년 후배인 송재천이 전투정보과를 찾아옵니다. 그는 충북 옥천농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군사교육을 받고 배속장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소위 계급으로 소집 영장을 받습니다. 그러자 1년 선배로 존경하던 박정희 소령을 만나러 온 겁니다. 졸업 후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던 차에 아끼던 후배가 찾아오자 박정희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송재천은 존경하는 선배와 함께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송재천 소위를 전투정보과에서 포로신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정희 소령 중심의 전투정보과 팀워크는 더욱 다져집니다. 하지만 송재천에게도 박정희의 어딘지 모를 외로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시련의 상처를 안고 마치 워크홀릭처럼 일만 하는 박정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눈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담겨있는 박정희입니다. 자기가 존경심을 가질 정도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선배 박정희입니다. 이런 박정희 소령의 안정되지 못한 생활에 송재천 소위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모인 이경영 여사가 생각났습니다. 이어서 이모의 차녀인 외가 여동생 유경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박정희도 유경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 소위는 박정희 소령에게 말합니다. 과장님은 왜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글쎄 좋은 색시가 있어야지 라며 말을 흐립니다. 송재천 소위는 외가 동생인 유경수를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유경수의 됨됨을 잘 알고 있는 송재천입니다. 나이 26인 유경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련의 상처가 컸던 박정희는 선뜻 만나보길 꺼립니다. 며칠 뒤 송재천 소위는 다시 유경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후배인 송재천을 신뢰하고 있던 박정희 소령도 유경수란 처녀에 관심이 생깁니다.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충북 옥천의 부자인 유경수 부친 육종관은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란을 와 있었습니다. 영도에 있는 일본식 2층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송재천 소위는 육종관의 부인이며 유경수 모친인 이모 이경영 여사를 영도로 찾아갑니다. 이경영 여사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송재천이 편안하게 말을 꺼냅니다.
이모님,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영수누이 출가 안 시키시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경영 여사가 글쎄 어떤 사람인데 라고 관심을 보입니다. 송재천이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제가 모시는 상관입니다. 인품이 그만입니다. 이경영 여사가 성씨는 이라고 묻자 고령 박씨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라고 묻자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분이라고 답합니다. 이경영 여사는 아끼던 조카의 말을 듣자 박정희 소령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박정희는 송재천이 알려준 영도 집으로 직접 찾아가 맞선을 봅니다. 유경수는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었습니다. 찻잔을 나른 후 부모 옆에 단정히 앉습니다. 육종관 이경영 부부와 박정희 소령은 의례적인 인사치레 형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시 중이라 잠시 만난 후 박정희는 자리를 뜹니다. 박정희 소령과 맞선을 보고 나자 동생 유계수가 유경수에게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유경수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지만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번쩍번쩍한 게 굉장히 무서웠고 콧날도 날카로워 성깔이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밝은 표정의 언니를 본 유계수가 언니 웃는 걸 보니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지 하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유경수는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듯한 눈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구두끈을 매는 뒷모습이 믿음직해 보이더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소령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 정보를 활용한 아군의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1950년 9월 15일 박정희는 중령으로 진급합니다. 박정희가 신성모 국방장관의 재가를 거쳐 7월 14일 정식 소령 복직 발령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의 일입니다. 박정희는 중령 진급과 동시에 6번의 대구 이동 수송 책임자가 됩니다. 당시 6번은 부산 문현동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천 상륙작전에 놀란 북한군의 후퇴가 시작되자 9월 22일에 대구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수송 책임자가 된 박정희 중령은 부산 진역에서 6번 체제의 편성을 지휘합니다. 대구로 이동하기 전 날인 9월 21일입니다. 부산의 평균 기온은 17.4도였고 평균 풍속은 초속 5.1m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낀 흐린 날씨로 약한 연무 현상도 있는 날입니다. 박정희 중령은 송재천과 함께 영도의 양과자점에서 유경수를 만납니다. 송재천은 인사만 나누고 바로 자리를 비켜줍니다. 여기서 박정희 중령은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유경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윽고 결심한 듯 박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무르익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1950년 12월 12일 오후 허억 대구시장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장소는 대구 계산동 천주교 성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는 주례사와 더불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평론하는 강호나라TV의 진짜 분석, 박정희와 유경수의 결혼 비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론의 진강호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